북한이 정치적인 메시지 또 정치적인 의도, 국제사회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하루 전쯤, 오늘쯤에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보였고 최근에 또 안보실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핵실험 기폭장치 실험하는 것이 탐지가 됐다는 거. 그 말은 버튼만 누르면 바로 핵실험할 수 있다는 준비. 북한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또 오늘 현재까지 다행히 도발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로 끝난 걸까요? 여러 가지 관계 전문가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귀한 분입니다.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 이력 간략하게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픽 좀 보여주고요. 문상균 전 대변인은 국방부 국방정책실의 군비통제차장을 보내셨고 전에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 대표를 지내셨습니다. 예비역 준장이시고요. 최근까지 국방부 대변인 역임하셨습니다. 자, 대변인님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게 좀 편하니까요. 네. 일단 7차 핵실험 임박 징후 뭐 잇따라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은 뭐 각계 전문가 또 정보 당국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이게 참 그랬습니다. 하긴 할 것 같은데 또 최종 단계까지 지금 준비가 끝났다고 하던데 언제 할까? 오늘이 아닐까? 혹은 뭐 다음 주일까? 6월 중일까?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 이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뭐 이러한 측면에서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가지죠.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이와 관련된 동향이 지금 움직임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 시기에 핵실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필요성. 그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지난 1월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그 ICBM 발사 그 유예 조치를 해제하겠다. 그렇습니다. 모라토리움을 해제했잖아요. 네. 그리고 2022년 3월 24일에 ICBM을 발사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북한 보도 동향을 보면 네. 어떻게 바뀌냐면 북한의 안전을 수호하는 강위력한 핵전쟁 억지력, 네. 새로운 핵무기의 출현은 전 세계에 북한의 전략 무력 위력을 다시 한번 똑똑히 인식시키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핵무기의 출현이라고 하는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핵 전쟁 억제력을 질량적, 그러니까 질적 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 네. 그래서 국방력 강화에 국가 힘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면서 북한 표현으로 하면은 미 제국주의와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네. 이런 이제 의지를 표명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 ICBM은 이미 발사를 했고요. 네. 이제 핵실험이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현 시점에서 핵실험을 할 의지를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다. 네네. 모든 게 핵실험을 하기 위한 어떤 전철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제 이런 그 배경을 이제 깔고 그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도 최근에 북한이 이제 기폭장치 실험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 현재 풍계리 지역의 동향을 보면 네. 남쪽 3번 갱도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풍계리 그래픽 핵실험장을- 보여주시죠. 예. 네. 그래픽과 함께. 네네. 근데 보시면은 이 우측에 있는 1번 그 출구는 이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 폐쇄를 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 2번 출구에서 2차 핵실험부터 6차 핵실험까지 5번의 핵실험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남쪽으로 3번 그 출구가 있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2018년에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을 북한이 폐쇄한다고 할 때 이 갱도 입구를 다 폭발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폭발했지만 우리가 그때도 이제 추정했던 것이 3번 갱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복구해서 다시 핵실험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현재 이 3번 갱도에 이제 토사 더미가 식별이 되고 예. 또 최근에 이제 두 채의 건물이 또 그 일대에서 식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갱도 입구 두 곳을 연결하는 통로나 전기 케이블 선로로 추정되는 구조물도 설치가 되고 갱도 복구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네네. 핵실험을 위한 그 주요 동향들이 네네. 지금 현재 식별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3번 남쪽 갱구를 그러니까 어떻게든 쓸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토사도 이렇게 막 긁어다가 이렇게 그렇죠. 쌓아두고 그다음에 흙을 거기서 이제 보이고. 뭐 지켜보고 또 실험 준비도 해야 되니까 건물도 세워두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예. 이미 2번 쪽은 여러 번 핵실험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곳이고 아예 아마 2번은 지금 제한이 될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쪽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 동향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이고요.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좀 저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데 다음 그래픽 좀 띄워주시죠. 이게 뭐 5월 31일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하루 전이거나 혹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를 낀, 그러니까 5월 30일 낀 주중,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즈음에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과거 무력 도발 현황도 보면 역대 미국 공휴일 이쯤에 메모리얼 데이도 꽤 많이 했습니다. 7회네요. 네. 그러니까 이 북한의 이제 핵실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다양한 요소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이슈에 묻혀버린 이제 북한의 핵 이슈를 우선순위로 올려놓기 위한 그런 이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런 주요 행사 네. 시점에 공휴일에 이런 도발을 감행하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예. 뭐 이번 주가 이제 메모리얼 데이 그 주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2017년에 7월 4일에 북한이 ICBM을 발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화성 14형을 발사하면서 이제 미국을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도 있었지만 네. 또 이렇게 그 핵실험했던 그 시점을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이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걸 이제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도 하고 예. 또 실제 과거의 북한의 핵실험 일자들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내부 중요 행사 시점이 실시된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네네. 1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2006년 10월 9일에 했는데 10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죠. 네. 창건 기념일 하루 전날 실시를 했었고 3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2013년 2월 12일. 그러니까 2월 16일이 이제 김정일의 생일 그렇습니다. 직전에 네. 했었고 그다음에 광명성절. 네, 4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1월 6일, 2016년 1월 6일인데 그 1월 8일이 이제 김정은 생일 그 직전에 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예. 5차하고 6차 같은 경우는 2016년 9월 9일하고 2017년 9월 3일인데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일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북한 내부의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그 대내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북한의 핵실험 의지하고 기술적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이 어느 시점에 이 핵실험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겠는가. 시점도 시점이지만 그 다른 재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삼위일체가 된 딱 그 시점이 언제일까? 그렇죠. 그때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과거에 그 대변인으로 거의 오시자마자 핵실험을 했어가지고 그렇죠. 네, 저희랑 같이 좀 굉장히 정신 없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요.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B1B 일본 상공에 그 추격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략자산 전개 뭐 반드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압박감을 상당히 느낄 수밖에 없겠죠. 한반도 일대 전략자산들이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네. 전개를 네. 대거한다면요. 네.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된 바가 있지만 이제 네. 미국의 전략 자산을 유사시에 적시에 전개하자라는 그렇습니다.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미국의 전략 무기가 한반도 주변에 전개한다는 것은 북한에 굉장히 군사적 심리적인 압박감을 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이런 최첨단 전략 자산이 전개가 되면 뭐 김정은 경호 문제라든가 경계도 하고 탐지도 해야 되고 감지 수단도 강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경계 태세도 강화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격이 있을 거에 대비한 대응 태세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자가 되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도발 얘기 좀 해볼게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갔다가 일본 갔다가 이제 돌아가서 거의 도착할 즈음에 세 발을 섞어 썼단 말이에요, 북한이. 그렇죠. 긴 거, 짧은 거, 중간 거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ICBM도 쏘고 네. 또 단거리 미사일도 쏘고 네. 이제 복합적인 도발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또 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이제 복귀하는 과정이었으니까 네. 이 우리 뭐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을 거고 또 우리 대남 메시지도 분명히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예. 뭐 바이든과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제 뭐 우리가 요번에 이제 한미 동맹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전략사전을 적시에 전개한다든가 한미 연합 훈련을 앞으로 더 확대하자. 예. 또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를 조기에, 재가동하자. 네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북한 나름대로의 어떤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 또 북한의 그 핵 문제 이슈가 하여튼 이 동북아와 세계 안보에 있어서 핵심 이슈다라는 예. 점을 이제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다목적 의도가 좀 내재된 것이 아니었겠느냐 네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북한이 저 과거에도 뭐 SLBM 쐈다가 저쪽에서 또 ICBM 쐈다가 또 네. 이쪽에서 뭐 방사포 쐈다가 이런 적들은 뭐, 꽤 있는데 그렇죠. 예. 최근의 동향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핵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또 이거를 전략화하기 위한 전술, 그 도발의 어떤 행위들이 조금 과거와 최근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네요. 이 지금 북한의 핵무기에 관련된 전술이라든가 능력이 이제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 사례를 보면 네. 우리가 2022년 금년도 4월 25일에 북한식 표현에 따르면 이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했습니다. 크게 했죠. 예, 그때 크게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두 가지가 얘기가 나옵니다. 핵미사일 운영과 관련된 핵심 목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핵 사용 가능성하고 사용 조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예.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혁명 무력을 건설하기 위한 세 단계를 위해서 정치 사상 강군화와 군사 기술 강군화 예. 이걸 이제 핵심 목표로 설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군사 기술 강군화라고 하는 거의 그 핵심은 이제 군 현대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군대의 고도의 군사 기술력을 갖춘 강군으로 강화한다.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4대 전략적 노선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 사상 강군화, 뭐 도덕 강군화, 전법을 강군화하고 전법을. 그다음에 다병종 강군화. 다병종이라고 하는데 병종이라는 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병과죠. 예. 그래서 병과의 능력을 강화하고 병과별 협동 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이런 다병종 강군화. 근데 이제 이 군사기술 강군화라고 하는 것을 이 전법 강군화와 다병종 강군화를 아마 통칭해서 아마 이러는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여기에 핵심은 이제 현대적 무력 건설의 핵심은 핵무력이다. 예. 그러면서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을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핵실험과 그러면 탑재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시사를 한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서 질적 양적으로 강화해서 임의의 전쟁 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그러니까 다양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서 각이한 수단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건 진짜 우리가 말 그대로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날 김정은이 직접 육성 연설에도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핵무력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이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 둘째가는 사명을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태까지는 핵이 억제 수단이었다라고 해서 방어적 수단으로 그렇게 계속 그 언급을 해왔는데 예. 물론 이제 과거에도 뭐 공격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언급은 했죠.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핵을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은 네. 최근에 와서 더 구체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한의 군사력도 제거할 수 있다. 핵을 사용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상균 전 대변인께서 왜 그 북한의 어떤 발표문, 담화문을 바탕으로 성명문을 바탕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냐면 사실 북한은 본인들의 내뱉은 말 그리고 본인들이 목표한 것들에 대해서 거의 다 네, 그렇습니다. 지키거나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거기 얘들이 하고자 하는 전략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섬세하게 분석해 주신 거고요. 자, 그러면 뭐 이거는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이유와 의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와 미국이 어떻게 북한의 이 비핵화를 위해서 대응을 해줘야 될까요? 사실 이제 북한의 생각하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지만 북한은 이제 북한뿐 아니라 남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전략을 포함을 해서 미국의 핵위협까지 제거되는 상황을 이제 비핵화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것이냐. 사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대화도 많이 해봤고 예. 또 대북 제재도 지금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제재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봤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지금 네.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사실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강하게 해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예. 또 유화책을 써서 대화로 해도 풀 수 없는 이런 상황. 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방법을 해라라고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네네. 이 두 가지의 절충안을 좀 더 찾아보는 그런 해안을 발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만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또 무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북한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제 바깥에서 보고 있는데 본인들은 뭐 잘 잡고 있다고 얘기는 해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본인들의 주장이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 미국도 같이 도와줄 수 있다. 방역적으로. 왜 별 반응이 없는 걸까요?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도 이제 서방 국가의 예, 지원도 예. 다 지금 거부를 하고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한 것이 이제 새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한 건데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걸 지원을 선뜻 수용하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 뭐 과거의 사례를 봐도 처음 정부의 제안을 북한이 그 흔쾌하게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은 이제 중국과 유사한 방역 정책을 취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봉쇄라든가 또는 분야별로 폐쇄하거나 또는 격리한다거나 뭐 이런 중국식 방역 정책을 취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마 그 이전부터 중국하고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와 협력,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고 예. 아마 이번 지금 상황에서도 중국의 지원과 협조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준비된 그래픽 좀 띄워주시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문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이거 뭐 새 정부의 어떤 주적 개념, 그 대북 어떤 강경 기조 이런 것들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과 명시하지 않는 것에도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북한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예. 이제 뭐 한 측면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동포의 관점, 물론이죠. 네, 그런 관점이 네, 있고요. 또 6.25 전쟁과 전쟁 이후에 수많은 도발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실체적인 위협으로서의 북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뭐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북한을 항상 볼 때 그는 이중적 구조와 관점 속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뭐 동포라는 표현도 또 적이라는 표현도 다 실체거든요.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에 정치적인 생각이 담기면서 뭐 반대, 찬성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실체 측면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실체가 다 정확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북한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북한을 다루는 그런 좀 더 현명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적 개념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원래 있던 각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있던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또 투 트랙으로 뭐 동포에는 동포의대로 그다음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 주적권은 주적관대로 네. 별도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국방부 전 문상균 대변인과 북한의 최근 동향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 방역 지원에 대한 어떤 큰 호응이 없는 것 마지막으로 북한군과 북한 정권에 대한 주적 개념에 대한 명시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